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이 통일입니다. 그 시대에 과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100년 전 돌아봤더니 개항기에는 신분제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로부터 해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현대를 돌아봤더니 또 가난과 독재로부터 해방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문지 살고 있지 않고요, 식민지 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절대 빈곤 벗어났고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선물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받고 있는 이 선물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 역사에서 배우셨죠?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 이름 없는 수많은 암흑개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선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0년 뒤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 시대의 과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과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어떤 벽이나 어떤 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지 않는,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한번 좀 꼭 물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았던 그 휴전선을 좀 걷어버리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옆에 그냥 지하철역 가가지고 돈 집어넣고 카드 긁고 파리행 기차표 끊어주세요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파리에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세상을 좀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 통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통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일은 단순히 어떤 그 진영 논리에서 설명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은 무슨 뭐 진보 세력만 이야기하는 거야, 또 통일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빨갱이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역사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통일을 이야기했던 그 모습들은 진영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보수 정부, 진보 정부를 떠나서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민족의, 우리 시대의 과제니까, 우리 시대의 정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을 갖고 어느 진영 논리에 갖다 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누구나 다 해야 될 우리 시대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통일의 문을 열었던 정부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박정희 정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그 보수 정부라고 하는 이 박정희 정부에서 바로 이 통일의 단초를 열었고요. 사실 여기서 정해졌던 이 통일 3대 원칙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뭐였냐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냉전의 완화. 냉전의 완화다 라고 설명드렸죠. 닉슨 독트린, 이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서서히 이제 이 남북 간의 이제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거예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뭔가 물꼬가 트는 거야. 네, 그 과정에서 와우, 너무너무 놀랍게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네, 이 이후락과 김일성이 만나는, 어디에서? 평양에서. 네, 평양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락이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독약이든 그 앰플을 갖고 갔대요. 그래서 혹시 뭔 일 있으면 그 크게 죽으려고. 그 정도로. 왜냐면 이전까지 으르렁 되며 살아왔거든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결정된 게 바로 이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주와 평화와 민족 대단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통일될 때 이 원칙은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원칙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좀 문제를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등장했던 그
위원회가 있어요. 남북조절위원회. 여러분들 이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7.4 남북공동성명 바로 이 박정희 정부와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꼭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7.4 남북공동성명이 계속 지속성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그 체제 강화에 이용이 돼요. 이게 이제 한계지 사실은. 그래서 남측에서는 유신헌법 그리고 이 북측에서는 또 사회주의헌법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박정희 체제와 김일성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데 좀 활용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건 그 물꼬를 열었다는 거, 소위 그 보수 정부라고 하는 이 박정희 정부에서의 통일의 물꼬를 열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로 넘어옵니다.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는데 이 전두환 정부는 그렇게 남북 간의 어떤 뭐 합의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이때 이게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요. 그래서 한강이 넘쳐. 나 기억나. 그때. 그래서 엄청났어요. 엄청났어요. 이 한강이 넘쳐가지고 야, 이 물이 그냥 막 그냥 그 저 옆에 그 동네로 막 들어오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혜 물자를 지원해 준대. 그때 고민이 많았어.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북한이 수혜 물자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유, 같은 민족이라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받습니다. 받게 되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물꼬가 터가지고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이게 뭐였냐면 바로 이 남북 이산 가족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 쪽이 상봉을 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낳은 자식을 만날 수가 없대.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가 없대. 왜? 이념이 달랐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금수만도 못하는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돈이 있어도 부모를 만날 수 없고 돈이 있어도 자식을 만날 수가 없어. 왜? 이념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이산 가족들이 처음으로 상봉했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이죠. 그죠? 지금도 많이들 돌아오고 계신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하루빨리 좀 이분을 뵈야 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로 들어옵니다. 이 노태우 정부는 여러분들 굉장히 북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뭐 중국이라든지 소련과 수교도 그런 모습 많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요. 남북 고위급 회담. 사실 앞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비공식 회담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식 회담이에요. 공식 회담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더라. 여기서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요, 이 통일 3대 원칙 7.4 남북 공동성명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이 합의를 봅니다. 역시 노태우 정부도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수 정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통일에 대한 그 토대를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통일은 어떤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남북 관계를 일단 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짓냐면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나라와 나라 관계야? 어떤 관계야? 애매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일단 설정합니다. 잠정적 특수관계. 아주 늘 영원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린 지금 일시적으로 좀 스페셜한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교류를 어떻게 보느냐. 남북 간의 교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민족 내부의 교류를 봅니다. 민족 내부의 교류로 보자. 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좀 더 좀 한 발짝 지금 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남북 기본합의서를 맺기 이전에 남북이 말이죠, 여러분들.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유엔 동시 가입. 유엔 동시 가입. 요게 이제 첫 번째 있었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야. 그리고 세 번째 쭉 이렇게 와서 세 번째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 여기는 아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는 어떤 이런 흐름. 이렇게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굉장히 노태우 정부에서는요, 이런 남북 간의 어떤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김영삼 정부 넘어야 되는데 김영삼도 김일성이 죽어요. 이러면서 더 이상의 어떤 이야기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상당하면 또 몇 년상을 한대요. 굉장히 또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로 들어와서 이제 김일성의 뒤를 이었던 김정일,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그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개선시키죠. 그 정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브랜드죠. 바로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겁니다. 햇볕 정책. 이 햇볕 정책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이 뭐였냐면 당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향이 이북인데 거기서 옛날에 이 소를 한 마리 끌고 내려와요. 그거 갖고 이제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현대를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갚으러 간다라고 해서 소떼를 그냥 차에 실어가지고 쫙 이 휴전선을 넘는 그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대단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통일되면 아마 이 장면은 여러분들 정말 가장 먼저 올라올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조의 소떼 방북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해빙기 무드 속에서 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금강산 해로 관광.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금강산을 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이제 보내드렸어요. 문 열렸을 때 빨리 가야 된다. 언제 다칠지 모른다. 그래서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6.15 남북공동선언을 정말 역사적인 어떤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 6.15 남북공동선언은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결정되냐면 통일 방식의 차이점을 좀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이때 우리 남한은 늘 연합제 방식을 지향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남한의 연합제 방식과 그 다음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식이 유사점이 있다. 유사점이 있다. 라고 지금 본 거예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연합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럽연합 떠올리세요. 왜 나라와 나라끼리 쭉 경제 공동체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 있잖아요. 남한의 통일 방안은 주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들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 연방제죠. 미국이란 나라 안에 여러 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죠? 북한은 이런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부딪히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의를 본 게 뭐냐면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러니까 아주 초기적 단계 그 모습과 남한의 연합제 이 모습이 유사성이 있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맞춰가자. 라고 하면서 통일 방안을 이렇게 상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개성공단 열립니다. 개성공단. 아, 이거 지금은 닫혔죠, 여러분들. 그죠? 개성공단 열었고요. 개성공단 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의선 개통되고요. 경의선 개통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육로 관광. 이제 해로가 아니라 육로로도 가능해지는 육로 관광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때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열렸을 때 빨리 가야 된다. 저희 주인 열린 무조건 가야 된다. 언제 문 닫힐지 모르니까 지금 닫혔잖아요 지금. 그죠? 아, 금강산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열렸을 때 열릴 거니까 꼭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김대중 정부의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 다음 정부에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져서 바로 이 노무현 정부 때 2차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14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완강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이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다. 역사의 페이지에 거기를 좀 집어넣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합격하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죠. 합격하시면 꼭 역사에서 읽으셔가지고 합격 자격증에 진짜 의미를 꼭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합격이에요. 축하드립니다. 화이팅!